거대하고 종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사스쿼치와 살해된 MIT 과학자, 독살된 발명가, 그리고 뛰어난 항공우주 연구자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아니에요. 약속해요. 이건 농담의 첫 문장이 아닙니다. 1998년 혁신적인 물 동력 엔진을 발명한 한 남자가 자신이 독살당했다고 외치며 주차장에서 비명을 지르다 숨졌습니다. 2004년 은폐된 청정에너지 데이터를 공개하려던 MIT 과학자가 자신이 어릴 적 살던 집 밖에서 구타당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지구를 뒤흔들 반중력 발견을 눈앞에 둔 한 선구적인 물리학자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입막음당한 선구자들이 사스쿼치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스쿼치처럼 거대한 존재가 어떻게 점점 더 발전하는 첨단 기술 시대에 숨어 지낼 수 있는지 궁금할지도 모릅니다. 드론이 날아다니고 수백만 그루의 나무에 트레일 카메라가 달린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빅푸시 에너지원으로 무엇을 사용하는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어떻게 버틸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들의 흔적이나 유해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걸까요? 자, 오늘은 완전히 다른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사스쿼치가 전혀 숨고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주파수에 단순히 존재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자, 이 모든 미친 물리학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멈추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제 유튜브 분석 자료를 살펴보다가 정기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중 63% 이상이 구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심층적인 내용을 즐기시고 저희를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이 저와 케빈 인 더 우드스 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로 이 채널과 연구를 계속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부입니다. 침묵당한 과학의 흔적. 거대하고 극도로 포착하기 힘든 사스쿼치가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때로는 불편한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이제 표준 생물학만을 고집하지 말고 시야를 넓혀야 할 때입니다. 이제 물리학, 특히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물리학을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물리학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에너지를 무에서 창조할 수 없고 연력학을 우회할 수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역사는 그 반대를 증명했고 그 대가로 목숨을 대가로 치른 수많은 천재들로 가득합니다. 지금은 다소 과장되게 들릴 수 있지만 곧 보시게 될 내용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스탠리 마이어를 살펴봅시다. 오하이오에 사는 그의 이웃들에게 마이어는 발명가이자 몽상가였지만 1980년대와 90년대에 그는 지역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물연료 전지를 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터리가 아니라 음이한 공명을 이용해 아주 적은 에너지로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소리와 주파수로 물을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을 하며 지하실에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돗물만으로 완전히 작동하는 개조된 듄버기를 몰고 다니며 지역 뉴스 방송국과 인터뷰를 하고 특허를 확보하고 월스트리트와 펜타곤의 강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곧 세상을 영원히 화석연료에서 해방시킬 것이라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는 목소리가 크고 자부심이 강했으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3월 20일 이 찾아왔습니다. 마이어는 두 명의 잠재적인 해외 투자자와 함께 크래커배럴에서 식사를 하던 중 크랜베리 주스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주차장으로 달려나가 무릎을 꿇고 쓰러졌으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인용하자면 그들이 나를 독살했어. 공식 검시관 보고서에는 그가 뇌동맥류로 사망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혁신적인 엔진의 실제 시제품들과 상세하고 대체 불가능한 설계 도면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의 가족은 큰 충격에 빠졌으며 그의 유산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마이어는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이 거대하고 답답하며 망가진 시스템을 바라보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투명한 해결책을 찾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망가진 시스템의 현실은 우리가 매일같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비단 비주류 물리학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 전
한 동료 조사관이 있었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친구가 깊은 숲속에서 현장 조사를 하다가 심각한 진드기 물림을 당했습니다. 몇 주 만에 그는 무서운 신경학적 증상들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손떨림, 극심한 피로, 그리고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심한 멍함이었습니다. 그는 도움을 받으려고 기존 의료 체계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는 몇 시간씩 대기 전화를 하며 한 진료소에서 다른 진료소로 옮겨 다녔지만 결국 그의 보험을 받아주는 전문의를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시기가 9주 후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 시스템은 그를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대기열에 넣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그건 사실상 관료주의라는 벽이었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다리는 동안 그의 건강은 완전히 악화되었습니다. 이 시련은 영구적인 영향을 남겼습니다. 이런 조직적인 가로막기 때문에 케빈 인 더 우즈가 존재하며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중간에서 막는 이들을 거치지 않으려는 거죠. 그래서 이 채널에서 파트너십을 매우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이런 심층 조사에 자금을 대는 데는 정말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스폰서십이 사실상 저에게는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제품, 도구와만 파트너십을 맺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벽을 허물고 주도권을 되돌려주는 그런 도구들 말이죠. 좋아요. 이제 다음으로 입막음 당한 과학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유진 말로브 박사입니다. 저는 공학자 출신입니다. 6년 후 과학계는 유진 말로브를 잃었습니다. 말로브는 어딘가 차고에서 일하는 비주류 이론가가 아니었습니다. MIT에서 항공우주공학 학위 2개를 받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환경보건과학, 대기오염 제어공학, 에어로졸 물리학으로 과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MIT 뉴스실의 수석 과학 작가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였고 깊은 신념을 가진 언론인이었으며 인피니트 에너지 매거진의 창립자였습니다. 말로브는 매우 눈에 띄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냉융합의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MIT에서의 명망 있는 직장에서 항의의 뜻으로 사임했으며 그 기관이 냉융합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려고 고의로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주 언론에 출연했고 자신이 보기에 과학계가 청정에너지 연구를 체계적으로 억압하고 있다고 폭로하는데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는 이 은폐된 데이터를 마침내 폭로하기 위해 방대한 연구와 조사를 거친 보고서를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그 작업을 해왔지만 끝내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2004년 5월 말로프는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집 밖에서 잔인하게 구타당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비극적인 우발적 강도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은 엘라베마주 헌츠빌에서 태어난 에이미 에스크리지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생각해보세요. 헌츠빌은 나사와 방위산업체들과의 깊은 연관성 때문에 실제로 로켓시티로 알려진 곳입니다. 에스크리지는 뛰어난 학재간 연구자였으며 이그조틱 사이언스 연구소의 소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이론가가 아니었습니다. 에스크리지는 반중력 기술을 실제로 연구하고 영점 에너지의 물리적 현실을 탐구하는데 깊은 열정을 가진 비전가였습니다. 에스크리지는 인류가 우주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깊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으며 첨단 추진 기술과 관련된 근본적인 새로운 연구를 세계에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2022년 6월 애 34세의 과학자인 에스크리지는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녀의 죽음이 자살로 결론 지어졌지만 항공우주 및 정보기관 내부에서는 훨씬 더 음흉한 이야기가 속삭여지고 있습니다. 은퇴한 정보요원의 폭로를 포함해 그녀가 민간 항공우주 계약업체에 의해 지향성 에너지 무기로 의도적으로 표적이 되었다는 충격적인 주장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었던 자신의 연구가 완성되기도 전에 침묵당한 또 한 명의 이색 물리학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오하이오에서 독살당한 발명가, MIT 출신의 피 살든 물리학자, 헌츠빌의 뛰어난 항공우주 연구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기업의 탐욕, 석유 독점, 그리고 자유에너지의 억압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고 훨씬 더 의미심장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연력학의 극한, 0점 에너지, 그리고 음양 주파수의 한계를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류 물리학의 엄격한 경계, 즉 우리 현실 전체를 지배한다고 알려진 절대적인 법칙에 대한 물리적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법칙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숲을 이해하는 것과 침묵당한 과학이 교차하게 됩니다. 보세요. 만약 주류 기관들이 대체 물리학을 적극적으로 묻어버린다면 우리 표준 물리 법칙 밖에서 작동하는 존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 틀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 또한 묻혀버린 셈이죠. 우리는 숲속에서 살과 뼈를 찾으려고 3차원 생물학을 이용해서 온순한 숲속 거인을 추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자국, 털 샘플, 칼로리 섭취량, 이동 패턴을 찾고 있지만 만약 우리가 이 기관들이 끊임없이 침묵시키려는 바로 그 물리학을 사용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2부 블리드스루와 1.6GHz 신호. 우리는 케빈 인 더 우주에서 오래된 문제에 대해 진짜 답을 찾고 싶다면 새로운 질문, 다른 질문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이미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질문을 해봅시다. 물리학이 공개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빅풋과의 조우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MIT 과학자가 살해당하거나 발명가가 독살당한 것이 사스쿼치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려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현실이 단지 라디오와 같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인간의 생물학과 주류과학은 아주 특정한 한 채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걸 98.5FM이라고 해봅시다. 우리는 이 채널에서 나오는 음악을 듣고 나무를 보고 이 단일 방송의 규칙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이 대역폭에 갇혀 이것만이 유일한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다이얼이 엄청나게 넓다면 어떨까요? 이 온화하고 포착하기 힘든 존재들이 우리로부터 덤불 속으로 도망치는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혹시 그들이 그냥 채널만 바꾸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블리드스루 개념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상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 즉 UAP가 목격되고 주변 환경이 무겁게 느껴지며 이상한 존재들이 자주 목격되는 곳, 예를 들어 스키노커 렌치 같은 곳이 있습니다. 조사관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이상현상과 계속해서 마주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트래비스 테일러 박사와 스키노커 렌치 팀은 조사 과정에서 바로 이런 매우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이상현상을 반복적으로 기록해왔습니다. 환경이 갑자기 믿을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질 때마다, 미확인 공중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또는 장비가 설명할 수 없이 고장날 때마다 그들은 정확히 1.6GHz에서 거대한 자발적 급증 현상을 포착합니다. 이제 과학에 관심이 없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1.6GHz는 마법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L밴드 무선 주파수로 일반적으로 위성통신, GPS, 그리고 항공 항법에 사용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통신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목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점점 더 많은 다른 깊은 숲의 핫스팟에서 독립조사자들이 스펙트럼 분석기를 가져오고 있는데 그들은 바로 이 주파수가 난데없이 치솟는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숲이 완전히 조용해질 때 왜 GPS 주파수가 갑자기 허공에서 쏟아져 나오는 걸까요? 마이어, 말로브, 그리고 에스크리지의 제로포인트 에너지와 음양 공명 활동이 물리적 세계를 조작한다는 주장이 맞다면 그 1.6GHz 신호가 부산물일 수도 있을까요? 그게 주파수 변화의 물리적 지문일까요? 이제 그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천 건의 목격 보고서에 적용해 봅시다. 한 병상객이 숲에서 키가 9피트나 되는 두 발로 걷는 털복숭이 거인을 목격합니다. 그 생물은 자기 할 일을 하고 있거나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 생물은 어린 나무 뒤로 걸어가는데 그 나무는 그렇게 거대한 동물을 숨길 수 없는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물은 사라집니다. 발자국이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진흙 위에서 갑자기 멈춥니다.
마치 그 생물이 증발한 것 같습니다. 생물학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완벽히 숨었을까? 참고로 이것은 우리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룰 질문에 대해 완전히 합리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묵살된 물리학을 바탕으로 한다면 저렇게 말도 안 되게 작은 나무 뒤로 사라진 것처럼 보인 존재가 정말 우리 주파수에 남아 있었는지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스쿼치가 빛의 구체로 사라지는 현상은 수천 번이나 보고되었습니다. 정직한 연구자라면 이 사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또는 사스쿼치가 숲속에서 반짝이거나 나무 앞에서 모습을 감추는 경우, 만약 그들이 일반적인 복물 위장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들이 이런 특이한 물리학에 대한 자연적이고 타고난 이해를 활용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계측기에서 급등하는 1.6GHz 신호는 두 주파수가 서로 충돌하면서 생기는 에너지 부산물에 불과한 것 아닐까요? 그들이 우리의 현실로 잠시 스며들었다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감지할 수 없는 공간으로 다시 사라지기 직전, 바로 그 순간의 엄청난 마찰이죠. 키가 크고 밝은 주황색이었어요. 그 존재가 털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건지 구분하기가 정말 힘들었죠. 밝은 주황색, 자연스럽지 않은 주황색이었어요. 햇빛이 닿아도 그 주황색은 주변의 어떤 물체보다도 더 밝게 빛났죠. 그리고 그 존재는 아주 가는 섬유질의 털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자신만의 에너지를 내뿜고 있었어요. 그게 어떤 생물이든 말이죠. 우리는 덤불 뒤에 숨는데 도 같은 미지의 유인원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환경의 본질을 우리의 가장 뛰어나면서도 가장 철저히 입막음당한 과학자들보다 더 잘 이해하는 깊이 연결된 고도로 진보한 존재입니다. 현실이 어떻게 조작되는지에 대한 물리학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트레일 카메라와 발자국 주형으로 빅풋을 찾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걸까요? 그게 효과가 있었다면 이미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모든 질문들이야말로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들입니다. 파트 3. 사스쿼치, 궁극의 제로포인트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얘기한 1.6GHz 신호가 배출가스라면 우리는 엔진이 뭔지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거대한 차원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원이 뭘까요? 그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가 스텔리 마이어, 유진 말로브, 그리고 에이미 에스크리치가 이해하려고 했던 바로 그걸 살펴봐야 합니다. 0점 에너지입니다. 이론 물리학에 따르면 진정한 빈 공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물질, 모든 빛, 모든 열이 제거된 완벽한 진공 상태에서도 남아있는 막대한 양의 배경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0점장입니다. 우주의 근본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죠. 무한히 진동하는 잠재력의 바다입니다. 입막음당한 과학자들은 이 필드를 활용하기 위해 복잡한 기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필드와 조화를 이루면 우주 진공에서 무한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직접 끌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이 우리보다 먼저 그걸 해냈다면 어떨까요? 생물학이 고도에 보이지 않는 물리학을 조작한다는 생각이 정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까요? 주류 과학계는 이제서야 양자 생물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과학 분야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들이 이미 양자 영역을 활용하고 있음이 증명됩니다. 사스쿼치 같은 존재는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유로불새를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어떻게 작은 새가 지구를 수천 마일이나 정확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조차도 당황하게 만든 현상, 즉 양자 얽힘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빛의 단일 입자가 새의 눈에 들어오면 기묘한 양자 반응이 일어나 생물학적 나침반처럼 작동하여 새가 실제로 하늘에서 지구의 자기장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햇빛을 받는 방순한 나뭇잎을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가 미로 속 쥐처럼 한 번에 한 경로씩 시도하며 식물 세포를 헤매는 대신 식물은 양자 트릭을 사용합니다. 식물은 에너지를 미로 전체의 모든 경로로 동시에 보내서 즉시 완벽하고 가장 안전한 길을 찾아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발전된 인간이 만든 태양광 패널조차도 완전히 원시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효율성입니다.
동물이 냄새를 추적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과학은 이제 그들의 코가 냄새를 처리하는 기본적인 방식에 양자 터널링이라는 것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자들이 냄새 분자의 특정 진동 주파수를 감지하고 실제로 세포 내부의 단단하고 뚫을 수 없는 장벽을 순간이동하듯 통과해서 냄새를 인식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라운 후각을 가진 개나 다른 동물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새가 남쪽으로 날아가기 위해 양자 얽힘을 활용할 수 있고 단순한 나뭇잎이 햇빛을 포착하기 위해 양자 결맞음을 사용할 수 있다면 왜 고도로 진화하고 깊이 연결된 존재가 0점장을 활용하도록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빅풋 연구자들에게 가장 흔히 제기되는 질문 중 하나를 해봅시다. 그들의 식단에 대한 물리적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800파운드의 9피트 키의 호미니드의 생물학적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의 근육량을 일반적인 생물학만으로 유지하려면 그들의 칼로리 섭취량이 엄청나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수사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몸무게가 275파운드였고 대회에 나가던 파워리프터였습니다. 저는 이런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 칼로리가 필요한지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일반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정말 엄청난 양이죠. 겨울을 버티기 위해서라면 이들은 끊임없이 사냥하거나 먹이를 찾아다니고 환경을 완전히 황폐화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엄청나게 황폐해진 먹이터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또 그들이 사냥한 수많은 먹잇감의 잔해도 발견하게 될 테고요. 이 모든 것은 회의론자들이 제기하는 타당한 질문과 반론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저도 완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 연구를 시작할 때 이런 답변들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발자국, 몇몇 둥지, 약간의 털 샘플과 부러진 나무 외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일관된 물리적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스쿼치는 주변 환경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거의 영구적인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앞으로의 에피소드에서 모두 다룰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0점 에너지 가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온순한 거인이 제로 포인트 에너지의 생물학적 정점이라면 만약 그들이 우리처럼 칼로리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들이 자신의 생명 유지, 엄청난 신체적 힘, 그리고 주파수를 조작하는 능력을 지구의 주변 에너지에서 직접 끌어오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들이 살아 숨쉬는 제로 포인트 필드의 생물학적 수신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때때로 그들의 눈에서 보고되는 빛을 내는 발광 현상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망막 뒤에 있는 층에 손전등 불빛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장된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떻게 완전히 불가능할 정도로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현실의 주파수를 그냥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음향 공명을 만들어내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우리 최고의 과학자들이 만들려다 죽기까지 했던 바로 그 메커니즘이며 조용히 우리 뒷마당과 숲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만약 당신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몇 주마다 내 영상을 보는 열혈 빅풋 회의론자라면 아마도 아이고 또 기준을 바꿨네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빅풋 신봉자들은 어떤 검증 가능한 증거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왜 인간인 우리가 가진 보잘것없는 5가지 감각으로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조차 받아들이기 그렇게 힘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 너머에 더 많은 것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요? 이렇게 광대하고 거의 무한한 우주에서 그런 것이 없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존재들에 대한 수천 건의 독립적인 보고와도 확실히 일치하죠. 사람들이 무언가를 지어낼 때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면 전 세계 다른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들과 일관되게 맞춰서 꾸미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는 분명히 단순한 물리적, 생물학적 현실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정말 단순한 생물학적 현실이라고 해도 그것은 현재 우리의 주류 사고방식으로는 담아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한 측면일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여기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라고 단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여러 가설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가설이 지겹도록 반복되는 그저 유인원일 뿐이다라는 모델보다는 사실에 더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영점 에너지나 양자 얽힘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 우리가 완전히 현실을 벗어난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잠시만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새들이 양자 물리학을 이용해 길을 찾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식물들이 그것을 이용해 영양분을 섭취한다는 것도 우리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류 과학에도 이미 자연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수십억 달러짜리 실험실에서조차 거의 재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양자 영역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오래전 고도로 진화한 고인류가 생존을 위해 그와 같은 근본적인 에너지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터무니없는 일일까요? 우리는 이미 알려진 생물학을 살펴보고 더 큰 질문을 던질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스탠리 마이어나 에이미 에스크리치 같은 이름을 듣고 그냥 음모론으로 치부해버리기 쉽죠.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잃어버린 설계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물리학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다가 목숨을 잃은 실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 점을 마음속에 꼭 새겨두세요. 기득권 세력이 첨단 물리학을 숨기기 위해 그렇게까지 한다면 이미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 숲속에 사는 존재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4부 공기의 위협. 그들은 바람에 거슬러 가고 있습니다. 바람은 서쪽으로 120노트로 불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고 계셨다면 지금 우리가 완전히 전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 영상이 촬영된 시점에서 불과 몇 주 전이었습니다. 2026년 2월 미국 대통령은 펜타곤과 정보기관에 UAP와 외계 생명체와 관련된 파일을 비밀 해제하고 공개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근에는 전직 대통령이 유명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비인간 지능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외계인은 진짜일까요? 그들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저는 본 적이 없고 그들이 어디에 보관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월스트리트는 공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해서 최근에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UFO 공개 ETF, 즉 항공우주 및 방위 기술에 투자하기 위한 일종의 운용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그럼 전 세계가 여기서 멈춰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주류 언론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폭로를 그냥 지나가는 일기예보처럼 다루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80년 동안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비밀주의를 지켜온 정부가 이제 와서 우주의 열쇠를 우리에게 그냥 넘겨줄 거라고 정말 믿으라는 건가요? 펜타곤의 전 영역 이상 현상 해결 사무소, 즉 ARO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참고로 현재 엄청난 양의 미해결 사건이 쌓여 있는데 내부 고발자들은 실제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단순히 작은 초록색 외계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들은 연소 엔진을 사용하지 않는 비행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지를 넘나드는 이동, 즉 깊은 우주에서 대기를 통과해 바다로 뛰어들면서도 물보라나 소닉붐을 일으키지 않는 물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공간을 조작하고 중력을 상쇄하며 우리가 거의 측정할 수 없는 주파수로 작동하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익숙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사스쿼치에게 적용했던 제로포인트 에너지 프레임워크와 똑같지 않나요? 이 지점에서 이 현상은 더 이상 고립된 미확인 생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이 현상을 아우르는 통합이론에 관한 것이 됩니다. 만약 UAP가 우리 대기권에 진입해서 핵 미사일 경납고 위에 떠 있다가 주파수를 바꿔서 그냥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빅크처럼 거대한 생물체가 구규림에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왜 그렇게 믿기 힘들어하는 걸까요? 보시다시피 이 모든 권력자들은 여러분이 빅풋과 UAP라는 두 현상을 따로따로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UAP는 항공우주 분야에, 사스쿼치는 미발견 유인원 분야에 넣길 원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완전히 같은 상자라면 어떨까요? 생물학적 존재가 제로포인트 필드에서 에너지를 끌어오고 있다면 빛나는 플라즈마 구체가
바로 예상할 수 있는 에너지 부산물이 아닐까요? 우리 현실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주파수를 바꾸기 직전에 말이죠. 이 정보를 유출하는 정보기관 내부자들과 이야기해보면 그들은 왜 지금까지 이 사실을 비밀로 해왔는지에 대해 똑같고 진부한 변명만을 반복합니다. 그들은 인류가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심리학자들조차도 지금 이 순간 존재론적 충격에 대해 대중에게 경고하는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현실에 대한 모든 틀이 흔들리거나 완전히 무너질 때 발생하는 깊은 혼란에 대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먹이사슬의 최상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뇌가 문자 그대로 망가지고 사회가 혼돈에 빠질 것이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걱정하는 게 우리의 정신 건강일까요? 아니면 훨씬 더 냉소적인 의도일까요? 우리 행성 전체를 움직이는 시스템들을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고등 존재들이 우리를 방문해 왔거나 무한한 무료 제로 포인트 에너지를 사용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날 아침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수조 달러 규모의 전 세계 화석 연료 산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주요 국가를 인질로 잡고 있는 중앙 집중식 에너지 그리드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존재들이 우리의 표준 현실을 넘어선 주파수에 존재한다면 우리가 주유소에서 우리가 돈을 치르게 하는 그 물리학은 조작된 거짓임이 증명되는 셈입니다. 우리의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에너지 부족이 완전히 인위적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공개가 그것을 숨긴 기관들에 대한 신뢰의 치명적인 붕괴를 즉각적으로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신뢰면에서는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만약 펜타곤이 비인간적 기원의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다면 기원? 그들이 사스쿼치나 다른 널리 보고된 현상들을 추적해왔다고 인정한다면요? 제로포인트 필드를 조작했다고 인정하면 그들은 은폐에 대해서만 답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에게 같은 기술을 주려고 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답해야 합니다.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석유 독점을 지키기 위해 스텔리 마이어, 유진 말로브, 에이미 에스크리지 같은 사람들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정보를 왜 자발적으로 공개하겠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이 외계인이나 차원간 존재에 대해 존재론적 위기를 겪을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전기요금을 안 낼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권력을 쥔 사람들이 전 세계 권력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인류의 발전을 의도적으로 억눌러 왔다는 사실을 대중이 깨닫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있을 어떤 공개도 대폭 삭제된 채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적어도 대부분의 진실을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스쿼치에 대해 새로운 질문, 새로운 방법, 새로운 데이터, 그리고 새로운 연구자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파트 5. 맹목의 특권. 그렇다면 모든 증거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이상한 물리적 현실을 가리키고 있고 정부가 그 여파를 관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 왜 더 넓은 학계는 수천 건의 매우 신뢰할 수 있는 목격감을 곰이나 그림자 혹은 집단 망상으로 그렇게 쉽게 일축하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고 가정하는 냉소적인 회의론자라면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이건 진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과학계가 지난 100년 동안 완전히 틀렸음을 인정하면 과학계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만약 사스쿼치가 단순히 숲속에 숨어있는 미발견의 평범한 생물학적 동물이라면 그건 그냥 생물학적인 호기심일 뿐입니다. 그건 안전하고 편안하죠. 교과서에 실을 수 있고 라틴어 이름을 붙여줄 수 있으며 대학 커리큘럼 하나 바꾸지 않고도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만약 이 사스쿼치, 예티, 야오이, 알마스, 예린이 주파수 조작이 실제 자연현상이라는 살아 숨쉬는 증거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명망 있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엄격한 물리법칙들이 불완전하고 오해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또한 침묵당한 과학자들의 연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그자들의 광기가 아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비극적인 죽음이 단순한 우연한 사고나 자살이 아니라
학문적 담론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까 두려워한 체제가 벌인 절박한 행동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깊고 오래된 숲에서 일어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멸균된 실험실에서 선언하는 것은 과학자에게 엄청난 오만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이 지도 한 구석에만 가둬둘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러시아의 울창한 삼림에서의 역사적 보고서를 보든 아니면 여기 북미의 깊고 험준한 숲을 조사하든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고대 중국 숲에서 베일을 통과하는 예린이든 레드우드 숲에서 사라지는 사스쿼치든 똑같이 은폐된 물리학에 의해 작동합니다. 지리적 위치가 달라져도 물리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존재들을 그들이 진짜로 어떤 존재인지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현실의 본질에 대해 우리가 거짓말을 들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엔진을 보고 있지만 우리 교과서에 의해 그것을 신화로만 보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들이 이미 완전히 익히고 뛰어넘은 도구들로 우리가 그들을 찾지 못할 때마다 왜 우리는 계속 놀라는 걸까요? 우리가 그들을 못 찾는 건 그들이 단순히 나무 뒤에 가만히 숨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 과학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주파수를 맞추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의 정제된 과학이라는 눈가리개를 벗고 세상을 볼 준비가 되기 전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잡음 속을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세요. 나비채로는 와이파이 신호를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달 동안 사스쿼치 연구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이제는 단순히 사스쿼치 연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현실의 본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들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제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좀 무섭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좁고 닫혀 있어서 이런 것조차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걸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면에서는 저 역시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께 이론 그 이상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이론들, 이러한 가정들이 결국 결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종류의 일에 대해 추가적인 통찰이나 증거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작업을 더 지원하고 싶으시면 페이트리온 가입도 고려해주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달러만 내시면 저와의 독점적인 소통과 어디에도 공개하지 않는 비하인드 리서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페이트리온에서 후원하시든 아니든 이 자리에 계시며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케빈 인 더 우즈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모두를 다시 뵙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